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8천억 달러입니다. 세계 무역 전쟁을 걱정하는 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로 상대국을 압박하자 또 그 상대국인 유럽, 중국 같은 나라들도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무역 전쟁에 대해서도 무역 적자가 미국이 1년에 8천억 달러씩 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 8천억 달러, 이게 미국이 온전히 8천억 달러를 손해봤다는 뜻일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그건 아닙니다. 한국이나 중국이나 멕시코 같은 나라들이 미국에 제품을 공급하는 공장 역할을 한 덕분에 미국 소비자들은 같은 값으로 더 싸고 질 좋은 제품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즉, 이 나라들은 미국 소비자들의 실질 소득을 높이는 역할을 그동안 해온 것이고요. 미국에서 벌어들인 돈을 다시 또 미국 국채를 사는데 그 나라들은 쓰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은 보지 않고 단순히 적자라는 용어만 강조하고 키우는 건 이 부분을 전체로 확대하는 오류를 미국이 범하고 있는 셈일 겁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서로 감정적으로 칼을 휘두르다 보면 상처도 생길 거고 교역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의 공세가 큰 그림이나 목적에 의한 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도할 정도니까 참 우리 입장에서는 황당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할 수 있을 텐데요. 경제가 제일 꺼리는 게 불확실성인데 한동안은 이 불확실성이 좀 지배하게 될 것 같습니다. 3월 5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미국발 무역 전쟁이 각국 간에 어떻게 격화되고 있는지 잠시 후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서 좀 더 들여다보겠고요. 요즘 초저가 미니 보험이라고 보험료가 한 달에 몇백 원만 내면 되는 그런 보험들이 나오고 있답니다. 어떤 보험인지 혹시 주의점은 없는지 두루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 체계에서 바뀌는 부분 짚어드렸는데 방송 중에 건강보험료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문자로 많이 질문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관계자 한 번 더 연결해서 건강보험료와 관련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3월 5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김치영 기자와 함께 경제 뉴스 따라잡아 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재건축을 정부가 함부로 못하게 지난달에 발표를 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30년만 넘으면 그냥 어떻게 좀 불편해요. 그러면 재건축 다 하게 해줬는데 네. 앞으로는 구조적인 안전성이 불안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안 되겠다.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놔서 이게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만 재건축 곧 하려고 하는 아파트 주민들은 싫어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반발이 있었죠. 정부가 그래서 뭔가 좀 다독이는 안을 내놓은 것 같긴 한데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가 오늘부터 지금 시행이 된 거예요. 굉장히 좀 속전속결로 된 거죠. 보통 정부가 이런 개정되는 것들을 내놓으면 한 20일 정도의 공고기간을 갖고 네. 그리고 나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반으로 뚝 잘라서 10일 동안 공고하고요. 오늘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안전진단과 관련된 기준을 재건축과 관련돼서 구조 안전성을 20%에서 50%로 대폭 확대하면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야만 재건축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가게 된 것인데요. 네. 여기저기서 이제 반발이 좀 많았습니다. 야, 옛날 아파트여가지고 우리 지금 주차하는 것도 난리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은데 이런 것도 좀 봐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좀 여러 가지 반발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주차난이 심각한 아파트 그리고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재건축 허가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주겠다라는 게 어제 나온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방식이냐. 안전진단 평가에서 주거 환경 분야의 항목이 세부적으로 9개 정도로 나뉘는데요. 이 중에서 세대당 주차 대수하고 소방 활동의 용이성을 합한 점수 비중을 현행보다 높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게 37.5%에서 50%까지 높여주면 이걸로 조금 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라는 게 이제 정부 측의 입장이고요.
또 이제 현재 세대당 주차 대수 등급을 평가할 때 최하 등급이 40% 미만이거든요, 현재는. 예. 근데 이걸 60% 미만으로 완화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가구당 한 대에서 1.2대 정도의 주차 면적을 갖도록 하고 있거든요. 법정 주차 대수라고 하는데요. 이걸 이제 40%라고 하면 한 대라고 봤을 때 법정 주차 대수가 0.4대 미만이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고요. 네. 이게 이거를 이제 0.6대 정도로 올려준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차 대수만 가지고도 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정부 측의 얘기입니다. 가구당 0.6대 이하의 주차 공간을 갖고 있는 아파트는 얼른 재건축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준다? 가점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 됩니다. 소방도로도 도로폭이 6m는 돼야 소방차 들어옵니다라고 하는 규정은 되어 있는데 네. 실제로 현실은 그 도로폭은 6m가 보장이 되어 있더라도 확보되어 있더라도 주차난이 심각하면 그 동네 주차 다 거기다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소방차 들어오니까 늘 비워둬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도 하루 이틀 문제이어서 이게 참 그렇다고 또 아파트 집값 잡자고 재건축 좀 못하게 한 걸 이걸 또 금방 풀어주기도 어려울 거고 모든 목적을 다 한꺼번에 얻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실제로도 주차장이 별로 많지 않고 그래서 소방차 들어올 길도 확보가 안 되면 그런 아파트들은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더라도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건 규정이 복잡해서 판단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이건 이제 점수 계산을 해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어쨌든간 정부가 당초에 발표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인 안전 부분을 그 가중치를 20에서 50%까지 대폭 확대를 해버리고 네. 주거 환경을 40에서 15%로 내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아무리 주차나 아까 말씀하신 소방도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점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 비중이 지금 15%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과연 재건축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냐는 또 다른 의문으로 남는데요. 어쨌든간 뭐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가능성을 좀 열어줬다. 일종의 반발이 심한 단지를 좀 달래는 책으로 지금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목동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일단 정책은 시행하고 여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반발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달래는 입장에서 이 주차하고 아까 말씀하신 소방도로 이런 부분을 좀 끼워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결국은 과거에는 재건축하려면 그 주민들이 합의하면 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정부가 하라 하지 마라 할 수는 없었는데 이제는 뭐 이런 기준이든 저런 기준이든 사실상 정부가 하게 하려면 하게 할 수도 있고 네. 사실 재건축하려는 아파트가 주차가 당연히 많이 늘 리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지 못하게 하려면 또 막을 수는 있는 그러니까 두 칼을 양쪽에 다 쥐고 있네요 이제는. 아무래도 지금 재건축과 관련돼서 특히 서울 쪽에 부동산 급등이나 여러 가지 이상 가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걸 잡아야 이 서울 지역의 부동산 특히 아파트 재건축 단지 아파트 값을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규제 쪽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이 가져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하고 무역 전쟁 이야기도 하나 좀 업데이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EU하고 중국이 사실은 우리도 마음에는 안 드는데 우리는 대놓고 반발을 못하는 입장이고 그렇죠. 역시 EU와 중국은 그래도 미국에게 반발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권이 아무래도 크기 때문에요. 자신들도 미국에서 사다 쓰는 물건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뭐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면서 도움을 주고 있는 관계인데 이렇게 미국이 철강에 일괄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건 일종의 무역 장벽을 높이 세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이에 따른 보복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EU 쪽에서 미국 수입품 35억 달러치의 25%의 보복 관세를 물리겠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왔고요. 실제 미국산 철강, 농산물 등 우리 돈으로 하면 3조 8천억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지금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네. 5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EU 회원국들에게 관세 부과 대상 수입품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가 나온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그 EU의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 위원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서 이 철강 관세 얘기가 나오자마자 뭐 미국의 주요 수출품들이죠. 좀 유명한 품목들을 브랜드를 다 얘기를 했어요. 네. 뭐 할리 데이비슨, 뭐 버번 위스키, 그리고 리바이스 청바지 이런 것들에 보복 관세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언급을 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사실 미국의 철강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캐나다입니다. 그때 저희가 12개국의 특정 회사 하려고 했을 때 왜 캐나다는 뺐느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캐나다는 자신들은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철강 강세를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캐나다 쪽에서도 강력하게 지금 보복 관세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에 수입한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 발 더 나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만약에 자신들의 물건에다가 보복 관세를 똑같이 부과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유럽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자동차에 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이렇게까지 강대강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트럼프는 무슨 협상을 하든 뭘 하든 뭘 물러서는 게 잘 없어요. 뭘 얻기 전에는. 그렇습니다. 끝까지 가면 내가 이긴다는 일종의 뭔가 교훈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여기서도 터지고 저기서도 터질 수 있는 것이 EU나 중국이 뭔가를 문을 또 걸어 잠그고 미국에 보복을 할 때 네. 메이드 인 아메리카만 보복합니다라고 딱 집어서 말하기 어려울 거거든요. 그럼 대강 이런 쪽 특히 미국이 많이 수출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카테고리를 묶을 수밖에 없을 텐데 네. 분명히 거기도 또 우리나라 수출품도 들어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특정 국가만 뭐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번 찰광 강세를 아예 전 수출품에다가 매기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예. 것처럼 유럽도 그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튼 수출 위주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신경이 쓰이는 상황이고요. 미국 내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반론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부터 시작해서 미국 백악관 내에서도 이 관세 부과와 관련돼서 반대 의견들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철저하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대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양쪽에 이렇게 관세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물건 가격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격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걸 꺾을 뭐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 계좌가 네, 최근에도 몇 개 좀 발견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금융실명제 하기 전에 만들어진 계좌이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50% 들어있던 돈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법이 있으니까 네. 이거 법대로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그 27개 계좌를 찾기는 찾았는데 그 당시에 잔액이 얼마였는지 우리 장부를 다 소각해서 없다 이래서 국민들은 한 번 더 황당하게 했는데 11시에 브리핑을 했군요. 어떤 예, 결과가 그렇습니다. 나왔는지. 이게 2일 날 조사를 마무리를 했고요. 조사를 연장하느냐 마느냐 결과를 발표하느냐 얘기가 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출입 기자들에게 긴급하게 문자가 왔고요. 그래서 11시에 지금 브리핑을 했거든요. 그 내용만 보면 법제처에서 유권 해석을 내린 27개의 이건희 그 회장의 차명 계좌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명제가 시행되기 이전 계좌예요. 네. 그러니까 법상 실명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법이 그렇게 돼 있다는 법이 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실명제를 시행을 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실명전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그 뭐 당근책이라고 할까요? 당근책은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실명 그 전환을 안 하면 너네 네. 과징금 무겁게 부과할 거야라는 50% 과징금 부과하는 법이 있었거든요.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 안 하면 예, 그게 딱 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2년이 지나버리면 사실상 거꾸로 보면 나중에 걸린다 하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지금 법 체계가 돼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건희 회장의 그 차명 계좌는 지금 전체는 1,500개 정도가 되고 이 중에 한 1,200개는 2008년도 특검 때 나왔던 거고 그 이후에 나온 게 이제 또 한 300개가 되는데 네. 실제로 우리가 지금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걸 보니까 27개밖에 안 되더라. 그 법이 그 50%를 떼어갈 수 있는 과징금 부과하는 건 금융실명제 실시된 1993년 8월 이전에 만들어진 계좌에만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군요. 예. 이 법도 좀 이상하네요. 그렇습니다. 뭐 그거는 뭐 논외로 하고요. 일단 오늘은. 예. 그래서 이 27개를 금감원이 이제 조사를 해서 과연 얼마의 돈이 있었느냐를 알아야 거기다 이제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신한, 한투, 미래, 삼성 이렇게 4개 기관에 있는 이제 27개의 계좌를 조사를 했고요. 증권사 계좌네요. 다. 네, 다 증권사 예. 계좌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오늘 발표로 보면 총 61억 8천만 원에 상당하는 뭐 자산이 들어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당시 기준입니다. 1993년 뭐 이때 기준으로 해서 61억 8천만 원의 그
차명 계좌로 보관이 돼 있었고 신한 한투 미래는 나름대로 그 원래는 10년 동안 이 자료를 보고하도록 하고 폐기하도록 돼 있는데 별도의 DB에 이 자료들이 있어서 네. 이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일부 내역이 존재하지 않아서 삼성증권과 관련된 계좌는 조금 더 조사를 하겠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삼성증권에 있는 계좌는 4개밖에 안 되고요. 지금 금액도 6억 4천만 원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본다고 해서 얼마나 나올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증권사 계좌니까 주식이 들어있었을 텐데 네. 주식은 상장 주식이었다면 그 당시 시가가 있으니까 얼마짜리입니다 알 수 있는데 그렇죠. 비상장 주식도 있었을 거라고요. 삼성생명은 그 당시 비상장이었으니까. 네. 그럼 이게 한 주에 얼마짜리로 봤어야 되느냐 이것도 고민이었겠네요. 그 당시 시가의 50%를 과징금으로 떼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금액을 어떤 식으로 했고 어떤 주식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다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언급을 드리기가 힘든데 어쨌든 간 당시 자산의 50%를 과징금으로 물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하신 얼마로 보고 평가를 했느냐 특히 만약에 이게 장외 주식이었다라면 장외 주식은 거래가 되지 않는 한 이 가격을 사실 그 공정가로 표시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추가적으로 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법 만들 때 조금 잘 만들었으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10주 들어있으면 5주 과징금으로 가져간다 하면 깔끔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짜리든 간에. 그리고 절반이라고 하는 개념에도 맞고. 그렇습니다. 보험회사들이 최근 설계사들한테 인센티브를 과도하게 주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군요. 지금 금융감독 당국이 다음 달에 지금 보험사들에 대한 이 인센티브를 좀 점검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상 이제 보험사가 설계사가 신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월납 보험료의 500%가량을 기본 수수료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5달치를 이제 처음 계약을 따오면 준다라는 것이죠. 5달치 보험료를 예, 보험료를 이제 설계사에게 준다는 것이죠. 한 달에 10만 원 내는 보험을 내가 가입하면 예. 가입을 도와준 설계사가 50만 원 받아간다는 뜻인 예. 거죠. 보험은 이제 워낙 장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이외에 이제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시책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험사들에서는. 이건 일종의 마케팅 비용을 보조하는 수단입니다. 네. 그래서 200%가량 시책비를 주기도 하고요. 경쟁이 좀 심해지면 이게 400%까지 오른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치아보험 쪽에서 이 시책비가 600% 이상까지 올라가면서 좀 문제가 됐어요. 6달치 보험료에 해당하는 돈을 추가로 인센티브로 줬다는 거네요. 대략.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좀 과도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융감독 당국에서는 이 시책비 그러니까 일종의 인센티브를 한 200% 정도까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가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불안전 판매부터 시작해서 이 시책비 부분까지 다음 달부터 보험사들을 강하게 점검하겠다 이렇게 지금 경고 사인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아보험이 많이 남나 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많이 남다기보다는 경쟁이 거의 없었던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치아보험은 외국계 중소형사들이 처음에 진출을 했고요. 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메리츠 보험 정도가 이제 치아보험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대형사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죠. 많이 남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플란트가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이 가격이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그렇다 네. 보니 수요가 많이 늘었어요. 건강보험에서 또 이걸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예. 이제 65세 이상으로 좀 확대되긴 했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보험 시장이 갑자기 주목을 받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 대형사들이 그 일종의 마케팅비를 과감하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불안전 판매 요소가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에게 설계사 입장에서는 파는 게 더 중요해지니까 그럴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되고요. 이 비용이 사실은 보험료를 깎는다든지 다른 부분에 쓰여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다 사라지는 비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험 시장을 왜곡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이 좀 철저하게 보겠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시장이라는 게 그대로 놔두면 알아서 잘 돌아가는 측면이 꽤 있긴 한데 이렇게 경쟁을 과열하게 하면 결국은 돌고 돌면 이게 소비자가 손해보고 돈은 결국은 각종 판촉물 만드는 회사들만 괜히 고맙게 돈을 벌게 되는 그런 구조도 생기네요.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중에 편민범 씨가 경제책을 읽다 보니까 콜금리, 정책금리, 기준금리 이런 용어들이 섞여서 나오던데 콜금리, 정책금리, 기준금리가 각각 어떻게 다릅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다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셔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준금리하고 정책금리는 똑같은 말이고요. 기준금리랑 콜금리는 약간은 다른데 그냥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게 금리라는 건 시장에서 돈 필요한 사람하고 돈 꼬아주는 사람하고 그게 두 분이 그때그때 알아서 수요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라서 그걸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조절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돈을 3년씩 5년씩 장기로 빌리고 빌려주는 거래에서 적용되는 금리는 3년 후에 금리가 어떻게 될지 5년 후 금리가 어떻게 될지 돈 빌려주는 사람도 각자 예상하고 돈 빌리는 사람도 혼자 추측을 해서 이 정도면 빌려줘도 되겠다. 이 정도면 빌려도 되겠다. 이런 판단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라서 정부가 그 금리 수준을 이래라 마라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고정금리로 돈 빌리고 빌려주려면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 같으면 좀 더 비싼 금리를 요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앞으로 얼마나 금리가 오를 것 같은지는 돈 빌려주는 사람 마음속에 추측에 달려 있으니까 그걸 정부가 조정하라 또는 지시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정부는 그럼 금리를 어떻게 조정하느냐면 그런 만기가 긴 그 대출 금리는 손을 못 대고 하루짜리 금리나 일주일짜리 금리를 가지고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짜리나 일주일짜리 금리는 정부가 예를 들어 2%에 빌려주겠다 하고 결정하면 실제로 그게 시장 금리가 되거든요. 그렇게 짧은 기간의 금리를 정부가 정확히는 한국은행이 정해서 실제로 그 금리로 거래되도록 만들면 그게 기준이 돼서 이게 한 달짜리 금리도 형성하고 6개월이나 1년짜리 금리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원리입니다. 비유하자면 정부가 중국 음식점에서 파는 모든 음식들의 가격을 통제할 수는 없으니까 짜장면이면 짜장면, 짬뽕이면 짬뽕 아주 기본적이고 저렴한 음식 가격만 통제하면 나머지 뭐 탕수육, 라조기 이런 음식들 가격은 그 위로 알아서 대강 정해지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뭐 예를 들면 짜장면을 오늘부터는 2만 원에 판다 그러면 탕수육 값은 적어도 뭐 한 3, 4만 원 이상에서 형성되겠죠. 또 반대로 짬뽕을 오늘부터 3천 원에 판다 그러면 탕수육은 뭐 대략 한 10,000원 언저리에서 거래될 겁니다. 물론 13,000원이 되기도 하고 가게에 따라서는 8,000원이 되기도 하겠지만 기준이 되는 음식인 짜장면, 짬뽕 가격을 조절하면 대략 메뉴판 전체 가격이 대략 움직이는 통제가 되는 그런 원리인데요. 짜장면 가격, 짬뽕 가격이 정부가 결정하는 기준금리 또는 정책금리, 콜금리인 겁니다. 어떤 나라는 하루짜리 콜금리를 이 기준금리로 활용을 하고 어떤 나라는 일주일짜리 금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주일입니다. 그걸 정책금리로 쓰는데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짬뽕 가격으로 중국집 음식점 메뉴판을 조정하고 어떤 나라는 짜장면으로 조정하고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은 재테크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 오늘은 초저가 미니보험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보려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초저가라고 하니까 매달 내는 보험료가 굉장히 싼가 보군요. 맞습니다. 얼마나 싸길래? 보험마다 다른데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보니까요. 암보험인데 암에 걸렸을 때 진단금을 주는 그런 네. 암보험인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한 달에 뭐 몇백 원인 것도 있고요. 네. 뭐 입원을 하게 되면 하루에 3만 원씩 드립니다 해서 봤더니 보험료는 한 5천 원에서 7천 원 사이인 것도 있고 보통 우리가 운전자 보험들 가입하시는데 한 달 보험료가 한 10,000원 정도 하는 게 일반적인데 네. 초저가 보험에서 나오는 운전자 보험은 한 달에 뭐 1,500원, 1,700원 요 정도 수준이라 네. 1년에 내는 게 2만 원도 채 안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한 거죠. 10,000원도 안 되는 보험들 월 보험료가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보험 가입하면 한 달에 뭐 몇만 원, 십몇만 원 이렇게 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수준의 보험료. 이걸 이제 요즘에 초저가 미니 보험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뭐 쌌다면 뭔가 싼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다만 이게 뭔가 혜택이 적거나 네. 아니면 뭐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만 보장하거나 번개에 맞아 사망하면 뭐 얼마 드리는 거. 네. 이유가 뭡니까? 싸게 나오는 원리가 있을 텐데요. 네. 일단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공통적으로는 모두 이제 인터넷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설계사라든가 어떤 사람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마진이 많이 빠지는 거죠. 뭐 전 코너에서 보통 설계사 수당이 한 500% 정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빠지다 보니까 네. 일반적으로 대면 채용해서 가입하는 것보다는 한 10에서 15% 정도 보험료는 저렴하게. 이게 이제 뭐 미니 보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머지 두 가지는 뭐냐면 말씀하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좀 낮은 것들로만 구성을 해놨거나 아니면 좀 쪼개가지고 해놓은 거. 예를 들어 보통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뭐 나는 수술비는 얼마, 뭐 입원비는 얼마, 암은 얼마 이렇게 나오게끔 패키지로 가입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걸 다 잘게 쪼개가지고
하나하나 분리를 해놓고 요것만 해드립니다 하는 식이고 암보험인데 수술 받은 걸로는 안 주고 암으로 입원하는 것만 주고 네, 그런 식입니다. 거꾸로는 암으로 입원하면 안 주고 네. 오로지 수술할 때 딱 한 번은 주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만 분리를 해놨죠. 뭐 또 한 가지는 보장의 기간이 짧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네. 보통 우리가 보험 가입하면 뭐 80세 만기, 100세 만기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1년만 보장을 해주거나 아니면 네. 뭐 5년 동안만 보장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책임질 기간이 그만큼 짧으니까 보험료는 훨씬 더 쌀 수밖에 없겠죠. 한 통에 2만 원짜리 수박 10개 쪼개서 하나에 2,500원 뭐 이렇게 파는 거하고 비슷하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다 합치면 비싸지겠습니다. 그래야 또 쪼개는 사람 인건비도 나오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한번 들여다봤더니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판매되고 있는 보험들 대부분이 실제로는 비싸지가 않고 네. 대부분 오히려 저렴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각조각 수박을 예로 드셨는데 네. 10조각을 낸 걸 다 합쳐보니까 실제 한 통짜리와 가격을 비교해보면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쪼개놓은 거를 미니보험으로 다 내놓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은 합쳐볼 못하는데 수는 없으나 예. 간접적으로 상품 설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방법은 있습니다. 여기에 이 보험을 계산할 때 기초 위험이라고 해가지고 위험률을 산정할 때 보니까 그 위험률은 일반 보험하고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니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 이런 건 아니라는 그렇게 거죠. 본 거는 아니라서 그렇죠. 보험료가 특별히 더 비싼 것도 아니더라. 네. 그런데 여기에 얼마에 이제 마진을 붙이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네. 확인할 수 있는 게 보험 가격 지수라고 되어 있는 건데 네. 업계의 평균 사업비라든가 위험률 이런 것들을 표준화 시켜가지고 평균적인 가격을 내놓고 요 정도 보험을 가격할 때 이 정도의 돈을 내야 되는데 이 보험 가격을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험 가격 지수라고 해서 공시실이나 해당 상품 설명서에 다 늘 공시를 하게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원가가 얼마인지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비슷한 보험을 다른 보험회사들끼리 비교한 그러니까 상대 평가한 내신 성적은 이 정도 됩니다라고 등급은 오픈해 놨죠. 맞습니다. 뭐 김밥집에서 메뉴가 김밥은 120%, 라면은 95%다라고 한다면 김밥은 딴 데보다 20% 비싼 거고 네. 라면은 5% 싼 거다 이런 느낌처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미니 보험들은 어떻든가요? 봤더니 뭐 일부 보험 몇 가지 상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 70%에서 90%대로 저렴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설계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빠지기 그렇겠죠. 때문인 인터넷으로 것 같아요. 가입을 하도록 했고 또 인터넷으로 아니면 가입하기 어렵겠습니다. 한 달에 2,000원 남기는 보험, 2,000원 내는 보험이면 네. 5달치를 설계사분이 받아가시더라도 10,000원인데 차비도 10,000원 받으려고 그 설계 서류 들고 와서 설명해주고 하시기가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인터넷으로만 가입하게끔 그러다 그렇게 보니 만들었죠. 당연히 또 설계사 비용은 자동으로 빠지게 되고 네. 그러니까 저렴하다.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좀 쪼개서 팔면 가입할 분들은 가입할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사실은 이게 나온 게 뭐 올해 뭐 지난달 바로 나온 게 아니라요. 한 2년 3년 전부터 일부 보험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예. 근데 요즘 와가지고 약간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이렇게 뭐 인터넷이나 뉴스 같은 걸 봤을 때 이런 게 좋습니다라고 하고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뭘 주의해야 되는지 한번 봐야 되니까 한번 다뤄봤는데 네. 예전에도 있기는 있었으나 지금이 좀 다양해졌죠. 뭐 흔히 알고 있는 단독 실손, 실손 의료비만 쏙 빼가지고 단독으로만 가입할 수 있는 게 단독 실손인데 그런 네. 느낌으로 보험을 좀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험을 우리가 예전에 가입하려면 보통 주계약 혹은 기본계약이라고 부르는 차체에다가 네. 거기다가 옵션들을 껴넣는 형태, 특약을 껴넣는 형태였기 때문에 나는 그냥 뭐 암 진단금 1,000만 원만 가입하고 싶은데 보험회사에 물어보니까 그러면 고객님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은 기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이죠. 혹시 돌아가시면 5천만 원 드리는 보험은 네. 난 그거 필요 필요 없다니까 없는데? 그러면 그거는 또 가입을 하셔야 네.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암 진단금을 그럼 2천만 원 올리면 덩달아서 이제 사망보험이 추가적으로 올라가거나 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입이 안 된 경우도 많고 또 보험사마다 최저보험료라고 해가지고 뭐 저희는 2만 원 이하 보험은 안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간을 정해놓은 것도 있는데 사실 요즘에 나오는 이 미니보험들은 그런 것들의 제약을 많이 낮춰가지고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네. 왜인가 살펴봤더니 그게 큰 마진이 생기는 보험은 아니고요. 그냥 홍보거나 아니면 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받기 위해서 미니 보험을 만들어 파는 이유가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가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잠재적으로 또 한 가지 보험이 새로 출시됐을 때 광고를 하거나 할 만한 대상이 그렇기도 되니까. 하고 이거는 중간에 이제 설계사 조직을 거치지 않고 보험회사 본사하고 고객이 직거래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고객이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한 경험이 있으면 다음번에도 보험 가입할 때 본사 추가 소유가 홈페이지에 접근해서 바로 아이디 패스워드 이미 있으니 네. 바로바로 가입할 수 있고 필요하면 그래서
본사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상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가입한다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가입이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보험에 접근하는 장벽 자체가 굉장히 낮은 거죠. 소비자 입장에선 가격대도 뭐 몇백 원, 몇천 원 수준이니까 뭐 그 정도에 이거 하나 해보면 어떻겠어라고 생각해서 쉽게 접근하고 방법도 어렵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기존 보험보다는 싸다. 싸죠. 뭐, 그러나 뭐 아주 새롭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싸다고 굳이 가입할 이유는 없다. 그렇습니다. 뭐 500원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가입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네. 보험업계의 트렌드일 수도 있겠군요. 예. 뭐 좀 그럼 들여다보고 가입할 거 있으면 가입을 한번 해보자. 뭐 기왕 하려고 했던 거라는 네. 분들 입장에서는 뭘 좀 주의해야 되겠습니까? 잘 고르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 나는 입원비가 필요했는데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뒤져봐서 가입하시는 게 현명하신 거죠. 그런데 뭘 좀 봐야 되냐? 일단 전체적인 틀. 그러니까 보험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1년짜리 이렇게 요만큼만 해주는 건지, 아니면 길게 받을 수 있는 건지, 또 보험료가 갱신되면서 올라가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 세부적으로 보다 보니까 보험금 지급 요건이 좀 까다로운 보험들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암 걸리면 줍니다라고 해가지고 가입하는 게 암진단금인데, 이런 미니 보험 중에는 다른 곳에서 전이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상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고, 이건 일반적인 암보험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특정 암에 대해서만 보장해 주는 모양이군요. 네, 특정 암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데 그게 전이암일 경우는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빨간 글씨로 나와 있으니까 제발 그 상품 설명서에 빨간 글씨만큼은 살펴보시고, 네. 마지막으로 사실 이 미니 보험이 좋은 점이 가격이 싸다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얼마 정도의 가격을 더 아낄 수 있냐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할 경우에는 할인을 해주는 곳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준 체중에 들어오고 또 흡연을 뭐 1년 이상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많게는 한 10%가량 할인이 되는 곳들도 있으니까 네. 이런 할인도 좀 챙겨보시고, 뭐 자동이체를 하게 됐을 때는 1% 정도 할인해주는 곳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마저도 좀 챙겨보시는 게 그나마 이제 미니보험의 장점을 살리는 일이겠죠. 이 보험 가입하는 분이 무슨 사고나 질병 걸리면 크게 돈 벌려고 가입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도저히 나 혼자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네. 병원비가 비싸기도 하고, 병원비가 간신히 감당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그때 회사 못 다니니까, 장사 못 하니까 소득이 끊기니까 그럼 생계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예. 하필 그럴 때는 또 우리 애들 학비 많이 들어갈 때고, 그래서 공포스러워서 가입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거를 다 모든 회사한테, 보험회사한테 이거 나 무서우니까 이거 좀 보장해 주세요 할 게 아니라, 네. 모아서 사실은 국가가 해줘야 될 일일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공포스러운 상황은 우리나라에서는 안 발생합니다. 뭐 크게 돈 벌 일도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걸 좀 만들어 주면 어떨까 싶어요. 항상 이런 보험 상품 말씀드릴 때마다 야, 이거 알아서 보험으로 해야 되나. 해결될 일인가 싶은 예. 생각이 드는 것들이 꽤 있더군요.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 방송에서 오는 7월부터 지역 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바뀐다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방송 들으시고 건강보험료에 대한 질문을 많이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으시다는 뜻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세금처럼 늘 매달 성실하게 내는데 내가 왜 그만큼 내는지 그만큼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은 것 같다는 생각도 또 들고 해서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의 정경실 과장을 다시 한번 연결해서 건강보험료 관련한 궁금증들 추가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시간 또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직장 가입자들이 보험료, 건강보험료 어떻게 내는지부터 좀 공부 좀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직장 가입자들은 한 달에 월급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의 몇 퍼센트, 500만 원이면 500만 원의 몇 퍼센트 이렇게 비율대로 내는 겁니까? 그냥? 네, 예,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직장 가입자분들이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고 하면 예. 직장에서 매월 받는 월급에다가 그 해의 건강보험료를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하시게 되는데요. 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율이 6.24%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년 저희가 의료 공급자와 가입자 공익대표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회라는 위원회가 있는데요. 네. 그 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율을 매년 정해서 그 다음에는 그 보험료율이 부과되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월급의 6.25%를 뗀다. 예, 6.24%. 24%. 그럼 100만 원이 월급인 분은 62,400원 떼는 건데
네, 그럼 그건데 그 예. 중에서는 일부는 지금 그러니까 절반은 사업주가 내시고 네. 절반은 본인이 부담하시고 이런 방식입니다. 아, 그럼 한 3만 원쯤만 회사가 내고 3만 원쯤만 근로자가 내면 되는 거예요. 월급이 100만 네. 원일 경우엔 합쳐서 그렇습니다. 6.24가 되면 된다. 예. 그럼 월급이 100만 원인 분은 6.24% 내고 월급이 1,000만 원인 분도 6.24% 냅니까? 똑같이 비율은 같아요? 네, 비율은 같습니다. 아, 그거는 뭐 소득세처럼 누지는 아닌 건가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난달부터 예를 들면 월급이 중간에 오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지난달에 월급이 올랐으면 하여간 오른 월급 받는 월급에 대해서 6.24를 곱하니까 월급이 오르면 보험료도 자동으로 오르는 그런 구조입니까? 그런 구조, 기본적으로는 그런 구조인데요. 예. 다만 지난달에 월급이 올랐다고 해서 다음 달에 바로 반영되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매년 저희가 3월에 네. 고용주가 근로자의 전년도 월급 총액을 건보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의 기준은 전년도 월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 월급의 6.24가 아니라 작년 1년 전 월급의 6.24%를 올해 내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월급의 6.24%가 될지 그것도 또 매번 조정이 된다고 하셨으니 그 예, 비율에 예. 따라 내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월급이라고 하는 건 그럼 1년 내내 직장인이 받게 되는 소득을 딱 12달로 나눈 그겁니까? 뭐 기본급도 있고 무슨 상여급도 있고 해서 네. 도대체 어떤 돈 기준으로 받느냐 이게 궁금할 수도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기본급과 그 상여금을 전체 포함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다만 이제 과세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이나 이런 것들은 공제한 알겠어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 일부는 뺀다. 뭐 중식대 네. 이런 것들은 좀 빠지니까요. 예. 그럼 작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소득에 대해서 올해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그런 식으로 부과하는 겁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매년 3월에 이제 신고를 하기 때문에 네. 그게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이렇게가 같은 보험료가 부과가 되고요. 예. 그리고 직장 가입자분들이라면 4월에 저희 보험료 정산을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네. 보험료를 한꺼번에 좀 많이 내시는 그 경우가 생길 텐데요. 이제 그게 전년도 보험료를 산출하는 기준이 그 월급이 그 해에 정확하게 받은 금액이 아니라 예. 실제로 전년도 월급 총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산출이 되기 때문에 실제 냈어야 되는 금액과 보험료를 산출하는 소득의 기준과 이 차이를 가지고 4월에 한번 정산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4월부터는 전년도 소득의 총액을 신고한 금액을 가지고 다음에 3월까지 부과를 받고 그런 알겠어요. 방식입니다. 연말 정산 같은 게 건강보험료에도 한번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4월에 이루어집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돌려받기보다는 더 내는 경우가 주로 더 있겠죠. 네. 혹시 월급이 보통은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네. 혹시 휴직 기간 동안은 어떻습니까? 그때도 건강보험료는 내야 됩니까? 아니면 휴직 기간에는 돈을 안 버니까 안 내도 됩니까? 휴직 기간에도 기본적으로는 보험료가 산출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휴직이 끝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직을 하시면 휴직 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육아휴직이라든지 무보수로 휴직하시는 경우에 보험료의 경감을 받으시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직장 가입자인데 투잡하는 분도 있고 아르바이트 하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서요. 그분들은 네. 직장 월급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낼 텐데 네. 다른 부수입에 대해서도 냅니까? 아니면 부수입은 그냥 봐줍니까? 예를 들면 직장에 이제 두 군데를 취업하신 경우나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직장에서 버시는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시게 되고요. 예. 또 직장 가입자로서는 아니지만 직장은 한 군데지만 예를 들면 다른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 뭐 사업 소득 아니면 임대 소득 이런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예. 추가적인 보험료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보수 외 소득에 대해서요. 그러면 그것이 예. 이제 기준이 지금 현재는 저희가 월급 외의 소득이 연간 한 7,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소득층만 보험료를 부과받게 되고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드린 건강보험 부가체계 개편을 금년 7월부터 하게 되는데 금년 7월부터는 이제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월급 외의 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도 추가적인 보험료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장 다니고 밤에 무슨 뭐 어디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면 네.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도 나한테 월급을 줄 테니까 네네. 그 월급에 대해서도 그 월급이 많던 적던 건강보험료를 떼지요. 예, 기본적으로는 그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네네. 아르바이트를 해서 버는 돈에는 그렇게 떼는데 예를 네. 들면 이자나 배당 소득이 한 2천만 원쯤 되면 그거는 안 뗀다는 거죠, 추가로. 기본적으로는 다른 소득이 없어서 합산 예. 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은 현재까지는 내지 않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이자나 배당 소득은 7,200만 원이 안 넘으면 안 떼고. 네. 근데 투잡에 대한 소득은 그게 단 뭐 500만 원이라도 추가로 떼는 거죠. 이게 투잡이라는 게 그냥 일반 그 직장에 고용되시는 경우가 있고 예.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소득이 있으실 수 있는데 예.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연간 7,200만 7,200 안 원의 넘으면 안 보석의 떠고. 소득. 예. 예. 그다음에 일반 직장에 그 고용되시는 경우에는 그 직장이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면 다 네. 건강보험 반영가입 사업장이기 때문에 예. 거기서의 소득은 따로 내겠죠. 보험료를 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급여 소득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부과가 되고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이렇게 과도하게 관대하다는 지적을 네.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예. 정 과장님께서 만든 법은 아니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번에 네. 그 부가체계 개편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가지고 보수 외소득에 대해서도 부가 건강보험료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부과하는 방안으로 가게 된 거고요. 네. 금년 7월에 1단계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4년 후인 2022년 7월부터는 이제 그 기준이 조금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그건 다 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퇴직하고 나면 국민연금 뭐 이런 거 받는 거는 뭐 즉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 원금이 나올 거고요. 네. 그런 거에도 그 건강보험료가 따로 나옵니까? 이 기본적으로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처럼 이제 공적연금 소득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신데 예. 이제 그런 연금 소득도 다른 소득하고 마찬가지로 건보료의 납부 대상이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건강보험 같이 사회보험은 부담 능력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게 원칙이고 그 네. 부담 능력을 판단하는 잣대가 여러 가지 소득이 다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른 나라들도 연금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말씀하셨듯이 월급의 일정 부분을 스스로 이제 적립해가지고 받는 소득이기도 하고 또 본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실 때, 연금 소득을 기여를 하실 때 본인이 50%는 내고 본인이 사업주가 50%를 내주신다거나 네.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다만 이제 연금 소득으로 받고 계시는 소득에 대해서는 전체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보험료 부과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현재는 연금 소득의 20%만 소득으로 봐서 이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네. 금년 7월부터는 30%를 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좀 더 공부하다가 궁금증 쌓이면 또 문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의 정경실 과장이었습니다. 부과하는 법이 있었거든요.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 안 하면 예, 그게 딱 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2년이 지나버리면 사실상 거꾸로 보면 나중에 걸린다 하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지금 법 체계가 돼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건희 회장의 그 차명 계좌는 지금 전체는 1,500개 정도가 되고 이 중에 한 1,200개는 2008년도 특검 때 나왔던 거고 그 이후에 나온 게 이제 또 한 300개가 되는데 네. 실제로 우리가 지금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걸 보니까 27개밖에 안 되더라. 그 법이 그 50%를 떼어갈 수 있는 과징금 부과하는 건 금융실명제 실시된 1993년 8월 이전에 만들어진 계좌에만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군요. 예. 이 법도 좀 이상하네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논외로 하고요. 일단 오늘은. 예. 그래서 이 27개를 금감원이 이제 조사를 해서 과연 얼마의 돈이 있었느냐를 알아야 거기다 이제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신한, 한투, 미래, 삼성 이렇게 4개 기관에 있는 이제 27개의 계좌를 조사를 했고요. 증권사 계좌네요. 다. 네, 다 증권사 계좌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오늘 발표로 보면 총 61억 8천만 원에 상당하는 자산이 들어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당시 기준입니다. 1993년 이때 기준으로 해서 61억 8천만 원의 그
차명 계좌로 보관이 돼 있었고 신한 한투 미래는 나름대로 그 원래는 10년 동안 이 자료를 보고하도록 하고 폐기하도록 돼 있는데 별도의 DB에 이 자료들이 있어서 네. 이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일부 내역이 존재하지 않아서 삼성증권과 관련된 계좌는 조금 더 조사를 하겠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삼성증권에 있는 계좌는 4개밖에 안 되고요. 지금 금액도 6억 4천만 원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본다고 해서 얼마나 나올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증권사 계좌니까 주식이 들어있었을 텐데 네. 주식은 상장 주식이었다면 그 당시 시가가 있으니까 얼마짜리입니다 알 수 있는데 그렇죠. 비상장 주식도 있었을 거라고요. 삼성생명은 그 당시 비상장이었으니까. 네. 그럼 이게 한 주에 얼마짜리로 봤어야 되느냐 이것도 고민이었겠네요. 그 당시 시가의 50%를 과징금으로 떼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금액을 어떤 식으로 했고 어떤 주식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다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언급을 드리기가 힘든데 어쨌든 간 당시 자산의 50%를 과징금으로 물을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하신 얼마로 보고 평가를 했느냐. 특히 만약에 이게 장외 주식이었다라면 장외 주식은 거래가 되지 않는 한 이 가격을 사실 그 공정가로 표시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추가적으로 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법 만들 때 조금 잘 만들었으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10주 들어있으면 5주 과징금으로 가져간다 하면 깔끔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짜리든 간에. 그리고 절반이라고 하는 개념에도 맞고. 그렇습니다. 보험회사들이 최근 설계사들한테 인센티브를 과도하게 주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군요. 지금 금융감독 당국이 다음 달에 지금 보험사들에 대한 이 인센티브를 좀 점검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상 이제 보험사가 설계사가 신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월납 보험료의 500%가량을 기본 수수료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5달치를 이제 뭐 처음 계약을 따오면 준다라는 것이죠. 5달치 보험료를 예, 발표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인 안전 부분을 그 가중치를 20에서 50%까지 대폭 확대를 해버리고 네. 주거 환경을 40에서 15%로 내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아무리 주차나 아까 말씀하신 소방도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점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 비중이 지금 15%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과연 재건축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냐는 또 다른 의문으로 남는데요. 어쨌든 간 뭐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가능성을 좀 열어줬다. 일종의 반발이 심한 단지를 좀 달래는 책으로 지금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목동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일단 정책은 시행하고 여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반발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달래는 입장에서 이 주차하고 아까 말씀하신 소방도로 이런 부분을 좀 끼워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결국은 과거에는 재건축하려면 그 주민들이 합의하면 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정부가 하라 하지 마라 할 수는 없었는데 이제는 뭐 이런 기준이든 저런 기준이든 사실상 정부가 하게 하려면 하게 할 수도 있고 네. 사실 재건축하려는 아파트가 주차가 당연히 많이 늘 리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지 못하게 하려면 또 막을 수는 있는 그러니까 두 칼을 양쪽에 다 쥐고 있네요. 이제는. 아무래도 지금 재건축과 관련돼서 특히 서울 쪽에 부동산 급등이나 여러 가지 이상 가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걸 잡아야 이 서울 지역의 부동산 특히 아파트 재건축 단지 아파트 값을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규제 쪽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이 가져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하고 무역 전쟁 이야기도 하나 좀 업데이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EU하고 중국이 사실은 우리도 마음에는 안 드는데 우리는 대놓고 반발을 못하는 입장이고 그렇죠. 야, 역시 EU와 중국은 그래도 미국에게 반발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권이 아무래도 크기 때문에요. 자신들도 미국에서 사다 쓰는 물건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뭐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면서 도움을 주고 있는 관계인데 이렇게 미국이 철강에 일괄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건 일종의 무역 장벽을 높이 세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이에 따른 보복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EU 쪽에서 미국 수입품 35억 달러치의 25%의 보복 관세를 물리겠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왔고요. 실제 미국산 철강, 농산물 등 우리 돈으로 하면 3조 8천억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지금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네. 5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EU 회원국들에게 관세 부과 대상 수입품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가 나온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그 EU의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 위원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서 이 철강 관세 얘기가 나오자마자 뭐 미국의 주요 수출품들이죠. 좀 유명한
품목들을 브랜드를 다 얘기를 했어요. 네. 뭐 할리 데이비슨, 뭐 버번 위스키, 그리고 리바이스 청바지 이런 것들에 보복 관세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언급을 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사실 미국의 철강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캐나다입니다. 그때 저희가 12개국의 특정 회사 하려고 했을 때 왜 캐나다는 뺐느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캐나다는 자신들은 빠질 불안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안 되겠다.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놔서 이게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만 재건축 곧 하려고 하는 아파트 주민들은 싫어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반발이 있었죠. 정부가 그래서 뭔가 좀 다독이는 안을 내놓은 것 같긴 한데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가 오늘부터 지금 시행이 된 거예요. 굉장히 좀 속전속결로 된 거죠. 보통 정부가 이런 개정되는 것들을 내놓으면 한 20일 정도의 공고 기간을 갖고 네. 그리고 나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반으로 뚝 잘라서 10일 동안 공고하고요. 오늘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안전진단과 관련된 기준을 재건축과 관련돼서 구조 안전성을 20%에서 50%로 대폭 확대하면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야만 재건축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가게 된 것인데요. 네. 여기저기서 이제 반발이 좀 많았습니다. 야, 옛날 아파트여가지고 우리 지금 주차하는 것도 난리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은데 이런 것도 좀 봐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좀 여러 가지 반발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주차난이 심각한 아파트 그리고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재건축 허가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주겠다라는 게 어제 나온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방식이냐. 안전진단 평가에서 주거 환경 분야의 항목이 세부적으로 9개 정도로 나뉘는데요. 이 중에서 세대당 주차 대수하고 소방 활동의 용이성을 합한 점수 비중을 현행보다 높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게 37.5%에서 50%까지 높여주면 이걸로 조금 더 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라는 게 이제 정부 측의 입장이고요. 또 이제 현재 세대당 주차 대수 등급을 평가할 때 최하 등급이 40% 미만이거든요, 현재는. 예. 근데 이걸 60% 미만으로 완화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가구당 한 대에서 1.2대 정도의 주차 면적을 갖도록 하고 있거든요. 법정 주차 대수라고 하는데요. 이걸 이제 40%라고 하면 한 대라고 봤을 때 법정 주차 대수가 0.4대 미만이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고요. 네. 이게 이제 이거를 이제 0.6대 정도로 올려준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차 대수만 가지고도 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정부 측의 얘기입니다. 가구당 0.6대 이하의 주차 공간을 갖고 있는 아파트는 얼른 재건축할 수 있도록 가점을 조금 더 준다? 가점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 됩니다. 소방도로도 도로폭이 6m는 돼야 소방차 들어옵니다라고 하는 규정은 되어 있는데 네. 실제로 현실은 그 도로폭은 6m가 보장이 되어 있더라도 확보되어 있더라도 주차난이 심각하면 그 동네 주차 다 거기다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소방차 들어오니까 늘 비워둬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도 하루 이틀 문제이어서 이게 참 그렇다고 또 아파트 집값 잡자고 재건축 좀 못하게 한 걸 이걸 또 금방 풀어주기도 어려울 거고 모든 목적을 다 한꺼번에 얻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실제로도 주차장이 별로 많지 않고 그래서 소방차 들어올 길도 확보가 안 되면 그런 아파트들은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더라도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건 규정이 복잡해서 판단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이건 이제 점수 계산을 해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어쨌든간 정부가 당초에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철강 강세를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캐나다 쪽에서도 강력하게 지금 보복 관세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에 수입한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 발 더 나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만약에 자신들의 물건에다가 보복 관세를 똑같이 부과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유럽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자동차에 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이렇게까지 강대강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트럼프는 무슨 협상을 하든 뭘 하든 뭘 물러서는 게 잘 없어요. 뭘 얻기 전에는. 그렇습니다. 끝까지 가면 내가 이긴다는 일종의 뭔가 교훈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여기서도 터지고 저기서도 터질 수 있는 것이 EU나 중국이 뭔가를 문을 또 걸어 잠그고 미국에 보복을 할 때 메이드 인 아메리카만 보복합니다라고 딱 집어서 말하기 어려울 거거든요. 그럼 대강 이런 쪽 특히 미국이 많이 수출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카테고리를 묶을 수밖에 없을 텐데 분명히 거기도 또 우리나라
수출품도 들어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특정 국가만 뭐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번 찰관 강세를 아예 전 수출품에다가 매기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럽도 그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튼 수출 위주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신경이 쓰이는 상황이고요. 미국 내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반론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부터 시작해서 미국 백악관 내에서도 이 관세 부과와 관련돼서 반대 의견들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철저하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대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양쪽에 이렇게 관세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물건 가격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격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걸 꺾을 뭐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 계좌가 최근에도 몇 개 좀 발견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금융실명제 하기 전에 만들어진 계좌이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50% 들어있던 돈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법이 있으니까 이거 법대로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그 27개 계좌를 찾기는 찾았는데 그 당시에 잔액이 얼마였는지 우리 장부를 다 소각해서 없다 이래서 국민들은 한 번 더 황당하게 했는데 11시에 브리핑을 했군요. 어떤 결과가 그렇습니다. 나왔는지. 이게 2일 날 조사를 마무리를 했고요. 조사를 연장하느냐 마느냐 결과를 발표하느냐 얘기가 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출입 기자들에게 긴급하게 문자가 왔고요. 그래서 11시에 지금 브리핑을 했거든요. 그 내용만 보면 법제처에서 유권 해석을 내린 27개의 이건희 그 회장의 차명 계좌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명제가 시행되기 이전 계좌예요. 그러니까 법상 실명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법이 그렇게 돼 있다는 법이 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실명제를 시행을 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실명전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그 뭐 당근책이라고 할까요? 당근책은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실명 그 전환을 안 하면 너네 과징금 무겁게 부과할 거야라는 50% 과징금.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8천억 달러입니다. 세계 무역 전쟁을 걱정하는 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로 상대국을 압박하자 또 그 상대국인 유럽, 중국 같은 나라들도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무역 전쟁에 대해서도 무역 적자가 미국이 1년에 8천억 달러씩 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 8천억 달러, 이게 미국이 온전히 8천억 달러를 손해봤다는 뜻일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그건 아닙니다. 한국이나 중국이나 멕시코 같은 나라들이 미국에 제품을 공급하는 공장 역할을 한 덕분에 미국 소비자들은 같은 값으로 더 싸고 질 좋은 제품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즉, 이 나라들은 미국 소비자들의 실질 소득을 높이는 역할을 그동안 해온 것이고요. 미국에서 벌어들인 돈을 다시 또 미국 국채를 사는데 그 나라들은 쓰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은 보지 않고 단순히 적자라는 용어만 강조하고 키우는 건 이 부분을 전체로 확대하는 오류를 미국이 범하고 있는 셈일 겁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서로 감정적으로 칼을 휘두르다 보면 상처도 생길 거고 교역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의 공세가 큰 그림이나 목적에 의한 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도할 정도니까 참 우리 입장에서는 황당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할 수 있을 텐데요. 경제가 제일 꺼리는 게 불확실성인데 한동안은 이 불확실성이 좀 지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3월 5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미국발 무역 전쟁이 각국 간에 어떻게 격화되고 있는지 잠시 후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서 좀 더 들여다보겠고요. 요즘 초저가 미니 보험이라고 보험료가 한 달에 몇백 원만 내면 되는 그런 보험들이 나오고 있답니다. 어떤 보험인지 혹시 주의점은 없는지 두루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 체계에서 바뀌는 부분 짚어드렸는데 방송 중에 건강보험료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문자로 많이 질문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관계자 한 번 더 연결해서 건강보험료와 관련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3월 5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김치영 기자와 함께 경제 뉴스 따라잡아 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재건축을 정부가 함부로 못하게 지난달에 발표를 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30년만 넘으면 그냥 어떻게 좀 불편해요. 그러면 재건축 다 하게 해줬는데 예. 앞으로는 구조적인 안전성이